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제가 앞으로 이제 방향성,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전반에 관해서 방향성에 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추세 분석을 하려고 이제 트위터를 막 뒤져보고 이것저것 뉴스를 정리하다가 이제 일정에 관한 거는 제가 이따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영상은 조금 더 이제 우리 생활하고 접목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과연 우리가 왜 하고 있나, 그리고 그거에 관한 어떤 그 명확성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묻어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가 돌아가는 현재 지금 현실적인 어떤 경제 상황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비전 추구를 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손정희 회장, 그분이 이제 하시는 거랑 같이 접목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트위터를 막 뒤져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제가 딱 눈에 띈 게 알렉스 크루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 딱 남기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이었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194%나 상승을 했다. 지금 물론 조정 상태에 있는 거는 그게 팩트고 맞는 말이고, 근데 보시면은 US S&P 500 지수는 요즘에 금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많이 올랐어. 다시 한번 3,000까지 다시 한번 찍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3,000이 거의 맥시멈이지 않나. 그리고 보통 거기를 찍으면 거의 미적지근하게 다시 하향하는 추세가 분명히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9.5%, 그리고 골드 가격,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9% 상승, 그리고 XRP는 마이너스 2%다. 알렉스 크루거가 이 말을 해가지고 여기 XRP 마이너스 2%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리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아프시거나 좀 약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딱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지만, 이왕에 투자하신 거 그냥 끝까지 한번 계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코인일 뿐더러 나스닥 전광판에 세 가지 지수가 올라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코인. 네, 그래서 속을 좀 많이 세게 쏘기는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킵고잉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핵심 논제로 들어가서 중심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한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양적 완화까지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파월 의장한테 계속해서 압력을 계속 넣고 있죠. 너 그렇게 안 하면 자른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기정사실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야. 그리고 시장 상황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일단 비트코인 이 장세 말고, 암호자산 시장 말고 지금 주식시장이나 현물경제 같은 경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금 가격이라든가 주식시장이든가.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엔 하반기 들어서 어떤 미국에서 기축통화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ECB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 겨울을 분명히 몰고 온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호재,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에 머니프리팅을 하기 시작을 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국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러면 그 나머지 통화바스켓 안에 있는 그런 국가들도 분명히 금리 인하 시그널이나 우회적으로 양적 완화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전 세계 경제는 좋아져. 스팀팩을 맞고 인젝션을 맞아가지고 단기적으로 갑자기 보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막 힘이 나는 거야. 바카스도 아시죠? 바카스에 카페인 성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레드불이라는 것도 아마 아시죠? 레드불에도 카페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란 동물이 그거를 먹으면 화학적으로 갑자기 에너지가 막 솟구치죠. 근데 단기적일 뿐이야. 저는 은유적 표현으로 봤을 때 지금 그 현상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화폐가 막 이렇게 시중에 막 뿌려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겠어요. 일부러 지금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다가 힘을 주입하기 위해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려고, 작용을 계속 하려고 지금
스탠스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 가서 진짜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국가들, 그거를 또 그들은,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관찰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서부터 이미 관찰을 했고 과거에도 관찰을 했어. 지금과 같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겠다,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얼만큼 들어가서 그게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고용 지표는 어떻게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그럼 그 영향이 누구한테 좋을까? 문재인 대통령에 좋을까요? 아니면 뭐 아베 총리한테 좋을까요? 시진핑한테 좋을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을까요? 마크롱한테 좋을까요? 그들은 이미 다 계산돼 있어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민들은 주머니에 돈 하나, 1,000원 하나, 10,000원 하나, 5만원, 그러니까 5만원짜리 찍어내고 나서부터는 사실 5만원의 값어치도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옛날에 세뱃돈 저 어릴 때 받을 때는 10,000원 받으면 진짜 큰 돈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5만원 줘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화폐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단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화폐 값어치가 더 떨어질 거란 얘기야, 실질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은 점점 더 떨어질 거란 얘기고, 누군가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우리 대중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돈을 잡지를 못해.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거야. 뒤에 이 낚싯대를 잡은 사람은 이 돈 같다, 돈을 가진 이 낚싯대 같다,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서 대중들을 오른쪽으로 끌고 갔다, 왼쪽으로 끌고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거는 사실 결국에는 돈을 뿌려내도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어. 거기에 낚여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 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이렇게 호주머니에 있는 돈, 대중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세금을 털어내기 위한 거죠. 결론은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오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5% 인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그냥 단적으로 도시가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도시가스비 올라간다, 그러면 택시비, 차비, 자, 연료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제분들 있으신 데는 치킨 같은 거 자주 시켜 먹잖아요. 저는 솔직히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치킨 같은 거는. 근데 하물며 거기에도 이 인상분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 우리가 간간히 외식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음식 사 먹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냥 여기서는 4.5%라고 나와 있지만 이 시너지, 이 나비 효과는 점점 퍼센테이지가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디 실내 포장마차 어디 가서 음식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기도 이제는 사실 부담스러운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거야. 특히나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뭐 조금 하면은 15만 원 금방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연애하기도 되게 힘들어지는 세상이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아이는 못 낳죠. 정부의 국가 정책은 사람들 결혼해라, 촉진한다, 그리고 인구 부양 정책을 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인구 소멸 정책이라는 거죠. 겉에서 보이는 정책하고 분명히 틀리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데올로기가 아마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나이 어린 사람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할 거야.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여자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인공 자궁이 있죠. 인공으로 자궁을 만들어서 매트릭스에 보면 거기에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 그 DNA는 분명히 다 조작됐겠죠. 획일화되고 그렇게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먼 훗날, 한참 먼 훗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거 대비해서 공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지금 보니까 알래스카가 기상이변이 벌어져가지고, 알래스카라는 데가 원래 겨울이잖아, 겨울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구 온난화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 곡물이 계속해서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 재배지가 되게 크잖아요. 거기서 밀이나 콩도 되게 많이 생산하잖아요. 근데 수확량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물며 거기만 그럴까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곡물 수출국, 곡물에 관해서 재배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도 그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거나 아니면 가뭄 때문에 점점 수확량이 줄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어떤 에그플레이션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가축들 또 마찬가지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돼지 콜레라, 그리고 광우병, 죽거나 또는 미치거나 광우병, 그리고 보시면은 조류독감, 이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점점점 바이러스도 진화해서 또 변해. 그럴 때마다 사실은 중간에 껴있는 농민들, 이 생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고깃집 하는 사람, 혹시나 이제 그러신 분들 특히나. 그래서 자영업 업종의 매출액이 증감률 추이를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면 2014년에 9.9에서 지금 보시면 2018년에 마이너스 0.1, 그리고 2.0%예요. 총 매출액이 2014년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4분의 1로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4분의 1도 더 떨어졌구나. 거기다가 점포당 매출액은 마이너스 0.1%예요 2014년에 비해서. 4년이 지났는데. 근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럼 올해는 여기 나와있는 그래프보다 더 꺾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그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부추기는 게 뭐냐면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1년에 평균적으로 4,32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14년, 15, 16, 17, 18년까지 거듭해서 계속 찔끔찔끔 오르다가 18년에 가서 7,530원. 지금 8,32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디 대기업 나와서, 아니면 어디 중소기업 나와서,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시던 분들도 결국에는 연세 드시면 자영업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좋든 싫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내가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아는 분야가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사인해서 결국엔 그게 나한테 족쇄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장사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피곤한데 매출액은 안 오르고, 인건비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가에서 인건비 상승은 계속 주고, 그러면 결국엔 자영업을 막상 벌인 사람은 가져가는 돈이 없단 얘기예요. 제가 자영업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은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 계층 중에 중산층이란 어떤 그런 층 자체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 현재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층, 돈 많은 사람은 부익부, 더 많은 돈을 벌고 부익부가 되고, 돈 없는 사람들, 중산층까지 지금 하층민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가만히 보면 비싼 거 파는 매장들이 있는 데 있죠. 비싼 거, 비싼 음식 파는데, 그런 데는 또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쓰는데, 또 중간 계층이 쓰는데 그런 데는 다 점포들이 사라지고 있어. 근데 싸고 양 많이 주는데, 그런 음식점, 무한리필. 근데 이런 거는 결국에 자영업자들한테 치킨 게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자영업 폐업 현황률을 딱 보면 2015년도에는 보시면 39만 3,715. 근데 2018년에 들어가서는 40만 8,776만. 그리고 신규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2015년보다는 점점 줄고 있는 현재 추세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자체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가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들도 갈 데가 없다는 얘기고, 사실상 지금. 그래서
근데 반대로 오히려 지금 보시면 쿠팡 실적 추이가 여기 나와 있어요. 2014년에는 3,485억 원. 근데 보시면은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21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공격적으로 투자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해. 1년에 1쪽씩 적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누군가 돈을 계속 넣기 시작하죠. 손정희 회장님이 마음을 먹고 로드맵을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 추이를 보면 진짜 급성장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업체보다, 어떤 대기업보다, 유통업체보다 보시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거의 2배야.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시면은 영업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줄고 있어. 이 얘기는 머지않아서 마지노선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손실에서 점점 줄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쿠팡이란 이 회사는 여태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전 움직였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이런 업체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 어디 물건을 떼다 팔아도 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야 인터넷에서 뭐 사면은 뭐 싼데 거기보다 싸요? 이런 얘기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얼굴 불그락불그락 거리죠. 네. 나는 과계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손님한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러면은 인터넷 가서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죠. 딱 툭 까놓고. 근데 현실은 그건 아니죠. 그런 손님 하나하나 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건 쿠팡이라는 이런 업체, 위메프, 티켓몬스터 이런 데가 급성장하면 급성장할수록 이런 데, 롯데마트, 롯데, 신세계, 이마트 이런 데마저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들끼리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엔 너 죽고 나 죽자 갈 때까지 가보는 치킨 게임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뭐 우리 누나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도 결국에는 이 치킨 게임에서 같이 동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누군가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장 상황이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최저임금 시급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국내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은 점점 올라가. 그러면 자영업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결국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국가에서 세금은 물론 줄긴 하겠지. 근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런 사회를 계속해서 구현해 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시급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알고 보면 최저임금 시급이 됐다 해도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직업만 더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만 더, 개수만 더 사라지고. 그 안에서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겠죠. 승리자와 패배한 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쿠팡 같은 데는 아마 아시겠지만 우버 시스템, 그리고 중국의 디디 추싱, 뭐 플립카트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이 우버 시스템에 관해서 이미 플랫폼을 자기화하고 그거를 전세계 네트워크를 커넥션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지금 모으고 있어요. AI가.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겠죠. AI를 통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율주행차가 진짜 머지않아서 쿠팡 차에 아니면 어떤 차에 이런 자율주행차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운전하시던 분들도 직장을 잃게 되겠죠. 물건 배달을 하시던 분들도. 거기다가 쿠팡맨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누로라고 하는 차인데 이건 사실 쿠팡하고 관련은 없어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 그냥 샘플링을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를 딱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차에다가 이런저런 물건을 싣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자율주행차로 집 앞까지 배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배송을 하겠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해서 손정희 회장은 지금 전체 90%를
모든 역량을 거기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과연 왜 AI 칩셋에 그렇게 전념을 하고 몰두를 할까요? 왜 ARM이라는 그런 회사에 왜 이렇게 목을 맬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36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고, ARM에 있어서 그 설계도가 삼성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만난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도 분명히 만났을 거고, 그 ARM에서 나오는 칩셋 설계도는 그거는 삼성에서 설계를 못해. 그리고 하물며 중국 업체, 미국 업체도 설계를 못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ARM이라는 회사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 그 시너지가 지금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쿠팡하고 치킨 게임을 하면 과연 나중에 누가 이길까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이 회사도 손정희 회장이 소뱅에서 이제 많은 지분을 인수해서 거기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 로봇까지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AI에다가 그 많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하겠다, 잡겠다, 이런 것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위워크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또 그 생각하는 또 방향이 또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많이 진보돼 있어요. 지금 현재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뉴스는 속보, 미국 LA 또 대규모 지진, 백악관 비상령, 트럼프 대통령 독립기념일, 혼비백산, 일본 기상청 더 강한 지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아마 예전서부터 보셨던 분은 아마 계시겠지만, 제가 암호화폐 위주도 많이 다루지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 서부 쪽에서 샌안드레아스, LA, 캘리포니아 이쪽 부근, 그리고 남미의 서부권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향후 5년 안에 되게 많다. 그래서 미국 서부권에 계신 분들은 동부권이나 아니면 중부권으로 반드시 떠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자 금융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빅데이터나 각종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 만약에 이게 샌안드레아스에 이게 만약에 퍼져서 이 지진이 진짜 터지면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힘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부정적 영향이. 그거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여기 보시면 불의 고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게 나와 있어요. 남미, 서부 쪽, 그리고 그게 쭉 올라가서 샌안드레아스, 캘리포니아 쪽. 그게 결국엔 이 파동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오세아니아, 중부 쪽, 뉴질랜드 그쪽을 거쳐서 일본 쪽을 강하게 타격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죠. 이 두 개의 국가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싫고 좋고라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많은 돈과 많은 에너지가 써져 있고 경제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어. 그리고 기축통화국 중에 되게 많이 중요한 국가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불의 고리 쪽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에 관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자금을 어디론가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쪽.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되게 크게 터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불의 고리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몇 년도에 어디가 많이 터졌고 몇 년도에 어디가 많이 터졌다, 막 이런 그런 것들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북미 최북단 알래스카 32도 폭염, 기상관 측 이래 최고 기온. 알래스카라는 데가 아마 아시겠지만 거기가 냉기가 있어야 되는 데잖아요. 근데 32도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과연 북극에 만약에 얼음이 녹아, 점점 그게 녹아서 바닷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게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의 염도가 틀려지고, 그러다 보면
이 해류 있죠. 대류. 해류가 또 틀려지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기상이변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점점 크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는 식량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곡물 수확량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 호주머니에 뭐 코인 몇 개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사람 살아가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직업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배가 고파. 내가 당장 직장에 갈 게 없어. 근데 나는 배가 고파. 그럼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치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 치안이 그나마 좋다고 생각해. 지금도 강력범죄가 되게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총기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코 같은 간간이 이제 미친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실탄 사용 법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많이 용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관한 내용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담긴 할 건데 미국 총기 규제랑 이제 엮어서. 근데 이번 영상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보시면 미국 기상청에서 이제 이걸 발표했죠. 계속해서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올타임 하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계속 기록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 여파가 여기 알래스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유럽의 전역에 있는데도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산의 이동이라고 제가 여기다 글씨를 써놨는데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보세요. 지진이 발생한다. 그리고 기상이 악화된다. 지구온난화가 된다. 홍수가 난다. 해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해변가에 있는 어떤 그런 자산들, 주택들, 땅들 그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거기하고 엮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얘네들은 알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알기 때문에 자산의 이동을 유형에서 지금 유형의 자산 있죠? 빌딩이나 뭐 금덩어리 이런 거에서 무형의 자산 쪽의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고 가치 부여를 거기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제 얘기가 이해가 좀 약간 되실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유형에서 무형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에서 만질 수 있는 거에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거 실체가 없어. 돈이 아니야. 근데 기축동화를 찍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팥이 금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금은 돌이야. 너는 뒤로 빠져 있어. 이렇게 되면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왜? 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설명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거를 얼마 전에 시판을 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안정화는 안 됐어요. 프로그램도 아직까지 많이 없고 게임도 많이 없고 저도 아직까지 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고성능 컴퓨터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장비만 있으면 모바일 폰 좋은 거 필요 없어. 몇백만 원짜리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그냥 고글을 쓰고 그냥 온라인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내가 가상세계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왜 페이스북에서 왜 만들어냈냐는 거죠. 결국엔 과연 이 지금 보면은 누군가가 그냥 게임을 하고 스포츠만 하고 있어. 가상세계 들어가서 이 게임을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가상세계 안에다가 점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물건을 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지진의 위험이나 여러가지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점점 부가적으로 되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설마라는 말씀 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거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한계, 이미 한계치에 달았어. 거기다가 지진까지 올 수도 있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쭉쭉 줄어들고 있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그럼 부가가치를 그대로 경제 성장률과 GDP, GNP를 그대로 어딘가에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존속을 하고 그들은 왕자의 자리에 군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 세계를 가상세계 안에다가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리브라라는 코인이야. 이거에 관해서 공청회를 한다, 청문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제가 봤을 때 그냥 쇼잉이 한다는 거죠.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누구야? 유택의 그림자 금융 자본 세력의 사실은 얼굴 마담일 수도 있는 손자야. 네, 사실상 알고 보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막힌다. 미국 정부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 태클을 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식력에 관해서 갑자기 이걸 승인해주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볼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태클을 걸지만 분명히 나아간단 말이에요. 왜? 지금 보면 비트코인 ETF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폭락을 쭉 시켰다가 한 두세 번 그냥 탈락을 시켰어. ETF에 관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없었던 일이 아니라 ETF 심사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심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나스닥이라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이 세 가지 지수가 지금 인덱스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은 준비를 이미 만반에 마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 계좌 들어가서 빗썸 계좌, 업비트 계좌 들어가서 로그인을 딱 해서 원화 계좌 까져 있으면 거기에 슬퍼하지만 이들은 사실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전개될까라는 거를. 그러니까 거래소도 이런저런 대기업이 관여를 하고 지분을 인수한 거죠. 코빗 같은 경우도 허접해 보이지만 왜 넥슨에서 김정주 회장이 왜 그걸 인수를 하셨겠어요? 그분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리브라 코인이 봉인이 해제돼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게 암호화폐에 알고 보면 그게 해가 되는 어떤 그 반대되는 요소가 아니라 저는 엄청난 호재거리로 작용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엔 오큘러스 퀘스트랑 분명히 연동해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상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파고 친구랑 만나서 게임을 하고 배팅을 하고 내가 친구한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리브라 코인을 내가 사서 그거를 그 친구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내가 또 그 친구한테 대출받아서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결국에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뭐 여러가지 코인들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커넥션 관계가 있고 어떤 회사들은 인수 합병될 어떤 그런 가능성도 되게 높아. SNT라는 코인이 있어요. 스테이트 네트워크 코인이라는 게 스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또 개발 진척 상황을 보면 되게 높아. 그리고 개발 어떤 진행도도 되게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이해하실 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어요. 당장 내 코인의 추세가 궁금해. 어떤 코인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서 근본적으로 이 업계가 그리고 내가 왜 암호자산을 투자를 에 관해서 왜 중요성에 관해서 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지에 관해서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사실 만든 거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섞어서 믹스해서 결론 도출한 것 뿐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